드론에서 떨어지는 소형폭탄들은 정확하게 한국군의 위치를 타격했으며 때로는 고열을 방출하는 소위탄까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위협적인 공격에 소총으로 대응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연이은 폭발음이 산과 들을 울렸고 포연이 가득 찬 하늘은 황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자그마치 70명이 넘는 한국군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PMC는 드론을 꽤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이 먹히는 것을 보고 중국 PMC는 실수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PMC 대원은 한국을 욕하는 말인 빵찌라는 말을 쓰면서 다 죽이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드론들이 무수히 한국군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수백 대의 드론들은 그대로 병사들을 향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국의 드론들이었죠. 중국은 드론 강국입니다. 의외로 중국은 1960년대부터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대학교를 중심으로 드론 설계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보공 촬영, 지질 탐사, 대기 표본 채취 등 과학 연구에 주로 활용했죠. 당장 오늘날의 중국 내 민간 드론 생산량은 500만 대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생산 증가율은 100%를 넘기고 있었죠. 신산업 제품 분야에서 생산 증가율이 68.1%에 달하는 산업용 로봇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도시 궤도 차량, 리튬 이온 전지, 태양 전지 등의 생산 증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또한 2006년에 설립된 다장, 흔히들 DJI라고 불리는 드론 회사는 세계 선두 드론 회사였습니다. 당장 이 다장의 민간 드론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 수준이었죠.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드론 시장 점유율과 기술들이 반대로 군사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드론은 21세기 전쟁에서 혁명적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라고 불리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원래 이전까지는 드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찰 임무만 수행하고 좀 더 나아가서 암살용으로만 쓴다는 것이 보통 대중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고작 몇십만원짜리 드론이 탱크와 장갑차를 불태우고 파괴하는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러시아군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도 우크라이나가 장거리포, 미사일, 드론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해서 만든 결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간용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탁월한데요. 전차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의 가격은 포탄보다 저렴할 정도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적군의 고가 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민간용 드론의 가성비는 우크라이나가 병력, 화력, 장거리 군사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장기간 수행하고 러시아 또한 드론을 군사작전에 더욱 긴밀하게 통합함으로써 전쟁을 지속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죠. 민간용 드론 중 FPV 드론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1인칭 시점의 드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상대방의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드론은 비싸봐야 3,000달러, 3,400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장의 드론은 전차 또는 포대 등의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령관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자폭 드론으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민간용 드론은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죠. 중국의 드론 수백 대는 윙하는 소리와 함께 12사단 51여단 장병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PMC들이 이용하는 드론들이었죠. 그 소리는 매우 불길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병사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음파는 신경을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제12사단 51여단 병사들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정찰 드론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오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한가운데에 작은 술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술탄은 바람을 가르며 포복 자세를 취하던 병사들 사이에 터졌죠. 풍하는 폭발음과 함께 땅이 뒤흔들렸고 뜨거운 파편과 살점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전방에 서 있던 병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가죽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피와 탄 냄새가 섞인 불탄 흙이 남아 있었을 뿐이었죠.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은 마치 맹수처럼 병사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며 폭탄을 떨구고 자폭하고 있었죠. 병사들의 비명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었지만 지속되는 자폭 공격과 슐탄 공격으로 곧 끊기게 되었습니다. 슐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떤 병사는 벌써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드론이 자폭 공격을 하면서 작고 잔인한 폭발이 일으켰죠. 한 병사의 몸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1대대장이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대대장은 상황을 보고받고 급히 무전을 날렸지만 이미 2중대는 조직적인 후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후방으로 황급히 뛰던 병사들은 드론의 추격을 받으며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드론 중 일부는 소위탄을 떨어뜨리며 집단으로 국군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비명이 주변을 가득 메웠고 몇몇 병사들은 이성마저 잃고 무기를 버린 채 제멋대로 달아났죠. 전쟁은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중대가 받은 피해는 사상자가 40명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의 PMC는 피해가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도 못하고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담하게 그지없었죠. 황급히 안전한 장소를 대피한 이들은 그들이 목격한 참담한 광경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부짖고 있었죠. 하지만 제2중대장의 목소리는 병사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드론의 공포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졌는지를. 후퇴하는 병사들 뒤로는 중국 PMC의 드론들이 여전히 하늘을 가로지르며 공포를 조롱이라도 한 듯 원을 그리며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사라졌죠. 폭발과 총격이 멈춘 전장엔 시신과 파편들, 그리고 불타는 장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12보병사단 제51여단은 그렇게 그날 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PMC는 북한군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북한군에게 자기가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위치나 장비 등을 상세히 잘 알고 있었죠. 이 또한 중국 PMC가 보유하고 있던 드론 덕분인데요. 저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전부 드론입니다. 새나 곤충처럼 날개를 펄럭이며 비행하는 비행체를 오닙소터라고 부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의 일종인 오닙소터는 인류가 새나 곤충을 모방하여 하늘에 날아보려고 시도하면서 구성되었지만 실제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오닙소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대부분 무인 비행체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도시 작전을 위한 생체 모방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피존이라는 이름의 정부 군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2022년에는 1600g의 무게와 2m의 날개폭을 가진 오닙소터를 개발할 수 있었죠. 이 오닙소터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데요. 1시간 30분 동안 계속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오닙소터가 멀리서 보면 새인지 드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국군은 저것이 드론이라 생각하지 않고 새라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 결과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북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요. 이미 3개 사단 규모의 장비와 탄약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전면전을 그리 달갑게 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지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미국은 통합된 보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물자를 동일 보급 경로를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부산항이었죠. 미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공항을 활용하여 공중 보급도 펼치고 있었고요. 한국 곳곳에 중간 보급 저장소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다 한국에 알려주고 있었죠. 그 덕분에 한국은 더욱 수월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참, 정보, 정찰 등을 말이죠. 한국의 공격으로 평양이 불타고 전선에 북한군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베이징의 국무원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추후 한반도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회의실은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중국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북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군이 걸린 상황이라고 판단했죠. 만약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을 축출하고 중국 세력까지 축출하여 통일을 이룩하게 된다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낸 중국의 PMC들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고 자신끼리 판단하게 되죠. 다른 고위 간부들도 중국 총리의 말에 모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분위기는 점점 한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중국 관점에서 북한은 완충지대이자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국이 모두 집어삼키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한 위협이죠. 당장 신의주에서 출발한다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70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한반도를 목구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흉노 갈족이 세운 후조를 필두로 해 선비족의 수, 한족의 성과 명을 거쳐 오늘날 중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만주의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끝에 멸망한 중원 정권이 10개가 넘습니다. 당장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 말 명나라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원하고자 대군을 보내기도 했고요. 19세기 말에는 청나라는 자신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이모곤란과 동학농민운동이 조선에서 일어나자 무리해가며 대군을 파병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6.25 전쟁 때는 연 10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을 파병해 미국에 도전했죠. 중국은 오늘날에도 목구멍이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만주를 거쳐 수도 베이징으로 파급돼 전국이 혼란에 처하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국은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입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미 개입하긴 했지만 한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할 정도로 준비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베이징의 국무원 대회의실에서는 기나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침묵을 끝내는 단호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핵공격을 불사하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때 총리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끼리 다소 낮은 수준의 언쟁이 이어지자 회의장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핵공격이라는 단어는 중국 내에서도 금기와 다름없는 카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무너질 경우 중국 본토가 직접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 뻔했거든요. 그렇게 시진핑은 핵무기 사용을 불사한다는 경고의 말을 전달하기로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에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이죠. 중국의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핵 억지력을 강조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CNN과 BBC 같은 외신들은 핵전쟁이 임박했다며 긴급 속보를 전하기도 했고 전 세계 증시는 대폭락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가스는 천정부지
잠시 치솟기 시작했죠. 한편 중국은 그와 동시에 의용군으로 가장하여 의용군 수천, 수만의 병력을 북한으로 투입했습니다. 한반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죠. 베이징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지하벙커에서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과 참모들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명환 대통령은 예상 외의 말을 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명환 대통령의 단점이었는데 이것이 장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준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요. 대한민국은 핵무기의 3요소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투발수단 전부와 기폭장치 제작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핵물질은 없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 보유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이공계 연구 수준과 원자력 산업 기술도 갖고 있죠. 한국은 원전을 수십 년간 돌린 나라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이미 넘쳐나는 상황이죠.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이러한 개변을 핵무장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중국의 발표가 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외교부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국의 발표는 터무니없는 개변일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작전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포의 자유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핵 사용을 운운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독자적인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핵을 둘러싼 대립은 즉각적인 국제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편에 서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고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중국을 경제 제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위시한 그 동맹국들은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하기도 했죠. 특히 러시아는 중국을 두둔하며 서방의 압박에 반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지만 상임 이사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고요. 한반도는 점점 더 핵 대립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는 전쟁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한 지 오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까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동원 소집장은 전국 곳곳에 수백만 장씩 발부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동원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불응자들의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왜 우리 아들만 끌고 가냐며 길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응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태도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생생히 미디어를 통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라며 불응자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릉 무장공비 사태 때 동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예비군 대상자의 6%가 넘는 수치였죠. 근데 실제 전쟁이 나니 이러한 수치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씩 체포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있었습니다. 제11보병사단 제51보병여단의 경우에는 피해가 심각하여 일부 중대를 후방에 있는 제17보병여단과 교대를 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베트남 전쟁 이후 거의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훈련의 양도 그리 많지도 않았으며 병사들의 숙련도도 그리 좋지도 않았죠. 그리고 부사관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초급 장교의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일들은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부대들은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한 땅을 밟아보긴 했습니다만 눈에 띄게 전선을 돌파하는 부대는 없었죠. 있다면 개성 지역으로 진격하고 있는 1사단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제12보병사단의 제52보병여단도 DMZ를 돌파하려다가 다소 무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52보병여단의 병사들은 전방의 철조망과 고사총으로 무장된 북한군과 중국 PMC의 방어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계속해서 검은 연기가 휘날리고 얼마나 포격을 맞았는지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땅은 지뢰로 뒤덮여 있었고 포격으로 인해 생긴 잔해들은 오히려 북한군 저격수의 은원폐물이 되어주었죠. 병사들은 저기를 돌파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긴장감은 땀방울처럼 피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돌파를 위한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2보병사단의 포병여단이 K9 자주포를 쏘아대며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52보병여단의 포병대들도 K105A1 자주포를 쏘아대며 북한군과 중국 PMC의 방어선을 향해 불길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공군의 FA-50 전투기가 저고도를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죠. 화력을 보고 제52보병여단의 6중대원들은 저 화력에 살아남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6중대원들은 명령에 따라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DMZ를 통과하려는 순간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6중대가 너무 빠르게 이동을 한 나머지 제52보병여단의 전체 측면을 노출하고 만 겁니다. 순간 구멍이 생기고 말았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52보병여단은 수월하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중국 PMC와 북한군이 각종 박격포와 기관총으로 집중 사격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측면이 노출된 6중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PMC는 마치 세렝게티에서 먹잇감을 본 사자처럼 6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6중대는 북한군과 중국 PMC의 화력이 집중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이어지고
피가 낭자해지고 있었습니다. 육중대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은 곧 제52 보병여단의 DMZ 돌파 작전 계획 자체가 흔들린다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측면이 노출되면 곧장 2대대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살려야 했습니다. 지뢰가 터지고 흙과 피가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기관총들은 병사들의 병탄모를 스치고 있었죠. 병사들은 방어진지의 유탄 발사기와 슈탄을 날리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UAV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육중대는 이것을 중국 PMC의 드론이라 판단하고 이제 죽겠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정확히 박격포탄이 중국 PMC와 북한군을 향해 명중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금세 전투는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대가 나타나 2열 종대로 갑자기 북한군 방어진지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악지형인데도 불구하고 평지처럼 뛰어 올라갔죠. 제52 보병여단 6중대원들은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다들 당황했죠. 그리고 이들은 휴대용 드론을 날리게 되었는데요. 그 휴대용 드론에 의해 중국 PMC 드론들이 갑자기 추락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전문 대한군 연대로 정갈부대였죠. 정갈부대들은 산악지형을 이용해 빠르게 우회하며 북한군과 PMC의 후방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교란 장치를 엉뚱한 곳에 배치하여 적 병력의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군복으로 위장한 12명의 병력은 북한군 후방에 몰래 잠입했는데요. 갑자기 K2C1을 들면서 북한군 진영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작 12명이 60명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5인 사격으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는 정갈부대와 북한군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군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갈부대가 이렇게 북한군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52 보병여단은 DMZ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PMC 병력이 저항하면서 제52 보병여단을 막기 시작했는데요. 정갈부대가 그 뒤를 쳐 중국 PMC 병력 한 개 중대를 순식간에 괴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판저파우스트 대전차 무기를 들고 산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산악지역에서 매복 공격으로 인해 중국 PMC 병력은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